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높이 같이 읽어볼 건데요.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1900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919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사회학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공부를 하다가 1930년에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 들어갔는데 나치에 의해서 폐쇄를 당합니다. 그래서 1933년에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 초청을 받고 미국으로 이 에리 프롬이 망명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뉴욕에 살다가 다시 또 멕시코 대학에도 갔다가 마지막에 1974년에는 무랄토로 이주해서 마지막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향년 80세로 돌아가셨네요. 이 책이 나온 건 1940년대인데 그야말로 세계 전쟁과 그리고 전체주의가 횡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었죠. 먼저 1965년에 다시 책이 발간되면서 에리 프롬이 서문을 다시 썼네요. 그래서 1965년판 서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중세 사회의 붕괴로 생겨난 인간의 불안이라는 현상을 분석한 책이다. 중세 사회에는 많은 위험이 존재했지만 인간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다고 느꼈다. 수백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인간은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물질적 부를 쌓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인간은 세계 곳곳에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했고 최근에는 전체주의의 새로운 책동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내가 분석하여 보여주려 하는 것은 근대인이 아직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사실은 현대인들도 아직도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 사회가 정말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서면서도 더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불안한 인간은 온갖 부류의 독재자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넘겨주거나 스스로 기계의 작은 톱니가 되어 호의호식하지만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 자동인형 같은 인간이 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이 분석의 근거로 삼았던 사회적 심리적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느냐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냐 하는 의문은 유효하다. 20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에도 인간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안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꺼이 자동인형 같은 인간이 되려는 이유가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핵에너지의 발견과 그 핵에너지를 대량 파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인류가 완전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그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인류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멀지 않은 과거인 쿠바 위기 때 미국과 유럽에 살고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은 며칠 동안 자신과 자녀들이 또 하루를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쿠바 위기는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의 11일간 소련의 핵탄두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여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국제적 위기 사태를 이야기합니다.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져서 태평양 전쟁이 종식된과 동시에 그 일본이 무조건 손을 들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부터 비슷한 위기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대량 파괴 무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버튼도 존재한다. 또한 대량 파괴 무기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그 버튼을 누르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불안과 무력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핵에너지 혁명 외에 사이버 혁명도 25년 전에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산업혁명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죠. 이 혁명에서는 인간의 신체 에너지, 이를테면 사람의 손과 팔만이 아니라 두뇌와 신경 반응까지도 기계가 대신한다. 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구조적 실업의 위협 때문에 새로운 불안이 생겨나고 있다. 인간은 거대 기업이라는 현상만이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생각하고 대개는 더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거의 자동적으로 자신을 조정하는 컴퓨터 세상이라는 현상에 직면하면 자신이 더욱 왜소해진 기분을 느낀다. 인구 폭발이라는 또 다른 위험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늘어났다. 여기서도 역시 인간 진보의 산물 가운데 하나인 의술의 발달이 특히 저개발 국가의 인구를 크게 늘려놓았기 때문에 물질적 생산량 증가는 인구 증가와 거의 보조를 맞출 수 없다. 사회의 거대 세력과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은 지난 25년 동안 더욱 늘어났고 따라서 자유로부터 도망치려는 인간의 경향도 더욱 강해졌다. 인간은 불안해질수록 자유를 포기한 성향이 있다고 L.A. 프롬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희망적인 조짐도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재는 사라졌다. 소련권에 속하는 나라들, 특히 작은 나라들은 여전히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전체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나라들에서도 자유화가 진행되는 경향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전체주의는 영향력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미국은 그런 전체주의의 어떤 노력에도 잘 견디는 강한 저항력을 보여주었다. 흑인들은 정치적, 사회적 해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것은 흑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사람들, 흑인만이 아니라 백인들까지도 이 흑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사람들의 용기와 규율 때문에 더욱 인상적이었다. 이 모든 사실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에 대한 욕구가 비록 변질되거나 억눌릴 수 있지만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런 사실들에 넘어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별로 위험하지 않다거나 요즘에는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에리 프롬이 앞부분에서 이 히틀러나 아니면 스탈린 독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적인 조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빅데이터나 AI의 발달로 인해서 더 강력한 인간을 통제하는 그리고 이 히틀러가 무서웠던 것은 어찌 보면 감시체제였는데 이것이 더 강화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에리 프롬이 1965년에 걱정했던 인간의 자유의 종속이 현대에 와서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여전히 그 불안과 위험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개인과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나의 믿음은 더욱 커졌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나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어려움은 인간의 지적 능력 발달이 감정 발달을 훨씬 앞지른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 인간과 현 상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어려움은 인간의 지적 능력 발달이 감정 발달을 훨씬 앞지른다는 사실. 정말 뛰어난 통찰이네요. 이것이 바로 인간과 현 상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인간의 두뇌는 20세기에 살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심장은 아직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인간은 혼자이고 인간 자신을 빼고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권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뎌내려면
그들에게는 신화와 우상이 필요하다. 인간은 파괴성과 증오, 시샘과 복수심 같은 무분별한 열정을 억누르고 힘과 돈, 독립국가와 민족을 숭배한다. 인간은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들, 부처, 구약의 예언자들, 소크라테스, 예수,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말로만 경의를 표하면서 그 가르침을 미신과 우상 숭배의 정글로 바꾸어 버렸다. 지적 기술적 조숙과 감정적 퇴보 사이의 괴리로 말미암아 자신을 파괴할 위기에 놓인 인류는 그 위기에서 어떻게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실들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인식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고 객관성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나마 높여준다. 가슴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어리석은 짓과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고에 미치는 악 영향을 겨우 한 세대 만에 극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인간이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 출현 이전의 역사에서 벗어나려면 아마 1000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 중대한 순간 조금만 통찰력, 객관성을 강화하면 인류의 생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학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심리학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물리학과 의학의 진보에서 생겨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심리학의 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사회심리학의 진보. 오늘날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좀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함을 가장 절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같은 책들은 이런 유형의 연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토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이 부족한 현 상황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학생들이 여기에 자극을 받아 이 분야의 정력을 쏟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당신의 이론적 결론을 폭넓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분석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모두 아직도 타당하다고 믿는다. 다만 그 요소들을 여러 방향으로 확대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쓴 이후 줄곧 스스로 이 작업을 하려고 애써왔다. 건전한 사회에서는 현재 사회를 더욱 자세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다. 주체적 인간에서는 권위와 폭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윤리 규범이라는 주제를 전개했으며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했다. 인간의 마음에서는 파괴성과 증오의 뿌리를 추적했으며 환상의 사슬을 넘어서에서는 역동적 인간과학의 위대한 두 이론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사상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나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 책이 역동적 사회심리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직 걸음마 단계인 그렇기 때문에 지적 흥분이 가득한 이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젊은이들을 자극하는 데 계속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정말 1965년에 이 저자 초판을 다시 썼는데 여전히 저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글이네요. 그 다음에 초판 소문,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근대인에게 독립성과 합리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을 고립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을 불안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 고립은 참기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들 이 군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군중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그 많은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개인이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자유라는 무거운 부담을 피해 다시 의존과 복종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인간의 독자성과
개인성의 바탕을 둔 적극적인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 확장을 가져다 주네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제5장 도피의 메커니즘에서 3. 자동인형적 수능을 같이 읽어볼 건데 앞에 4줄만 잠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해온 메커니즘에서 개인은 외부 세계의 압도적인 힘에 비해 자신이 무력하다는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포기하든가 또는 외부 세계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도록 타인을 파괴하든가 하였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타인을 파괴하든가.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다르지 않죠. 이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나간 세계를 유추해보고 그 시대의 인간들의 그러한 사유의 체계나 심리적 심상 이런 것들을 다시 유추해 봐야 되는 거죠. 역사 공부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지인들과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다면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